안녕하세요. 베터 위드 타임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욕 나올 정도로 더웠는데 이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까지 하네요. 곧 가을이 오겠죠? 높고 파란 하늘과 예쁜 단풍. 단풍을 생각하니 플로리다 살 때가 떠오릅니다. 플로리다도 정말 멋진 곳이지만 거기서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게 되니 한국의 단풍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군요. 템파는 10월이 되었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넘고 사방은 365일 내내 푸르기만 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는데 너무 퍼렇기만 하니까 슬슬 지겨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맘때면 투명하게 빛나는 새빨간 단풍잎,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노란 은행잎,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열면 느껴지던 서늘한 공기.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마침 10월 초 미국은 콜럼버스데이 연휴가 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에라, 휴가 며칠 보태서 확 질러버리자. 늘 그렇듯이 언젠가 가야지 하는 그 언젠가는 사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여행지는 단풍의 나라, 캐나다로 정해버렸습니다. 단풍 하나 보겠다고 캐나다를?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1년 내내 계절 변화도 못 느끼면서 시퍼렇기만 한 곳에서 살다 보니 단풍이 너무너무 그리웠고 마침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지 않겠어요? 단풍하면 캐나다죠. 오죽하면 국기에 단풍 이파리가 그려져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딱 단풍 하나 보겠다고 남의 나라 캐나다까지 가기는 조금 그렇긴 하죠. 제가 무슨 갑부집 자손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단풍 보는 걸 주목적으로 삼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끼워 넣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들었다면 자존심에 상당한 스크래치가 나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단풍의 절정은 10월 초중순. 예전엔 초순이었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점점 늦어지고 있답니다. 사실은 밴쿠버 같은 캐나다 서부 도시가 더 끌렸는데 플로리다가 미국 동부니까 캐나다에서도 동부 쪽에서 목적지를 선정해야 했죠. 동부 캐나다의 단풍 명소 어디가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알곤킨 주립공원, 아가와 협곡 관광열차, 몽트랑블랑, 그리고 모리시 국립공원. 여기를 싹 다 가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시죠? 안타깝게도 여행 일정이란 건 늘 촉박하죠. 그래서 최종 선택은 퀘벡시티와 가까운 모리시 국립공원으로 정했습니다. 퀘벡시에서 차로 2시간 반이면 닿고 광활한 캐나다의 대자연 속에서 단풍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말이죠. 단풍은 모리시 국립공원에서 보는 걸로 하고 완성한 최종 여행 일정은요. 첫날은 플로리다 템파에서 뉴욕주 버팔로로 날아가서 렌트카를 빌린 뒤 캐나다 국경을 넘어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엔 무려 950km를 달려 퀘벡시티까지. 조금 무리이긴 한 것 같았지만 여행이라는 게 늘 그렇죠 뭐. 보고 싶은 건 많고 시간과 돈은 모자라고 몸으로 때워야죠. 퀘벡에서 하루 지내고 다음날 다시 내려오는 길에 모리시 국립공원에서 단풍 구경 뽕을 뽑고 한 번에 이동하기는 너무 먼 거리니 몬트리올에서 하루 쉬면서 모리시의 대자연 속 단풍에서 받았던 감동과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토론토를 찍고 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비행기는 플로리다 반도를 떠나 멕시코만 위를 날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뉴욕주에 들어서자 창 아래는 이미 단풍이 한창이더군요. 이쯤에서 그냥 돌아가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버팔로 공항에 도착해 차를 빌리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형차 예약했는데 업그레이드로 더 좋은 차가 나오는 거. 덕분에 기분 좋게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반떼급 승용차를 예약했는데 캠리를 받았고 오토크루즈 기능까지 있으니 다음날 긴 운전도 걱정이 덜하더군요. 차를 몰고 조금 달리니 국경 표지판이 보입니다. 미국 쪽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냥 패스하고 캐나다로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긴 해요. 거기도 잠깐 들렀으면 좋았을 걸 하고요. 하지만 이미 여행은 진행 중. 숙소에 짐을 풀고 드디어 본격적인 나이아가라 구경에 나섭니다. 유람선을 타러 내려가는 길 눈앞에 어마무시한 폭포 2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실감이 상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큰 물이 떨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압도적일까요? 그 순간 느낀 건 딱 2가지. 대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 앞에 마주한 인간의 초라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니 이제는 웅장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 쓰겠더군요. 마치 25년 전 처음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나서는 장엄하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것처럼요. 정리하자면 긴 것은 기차, 맛있는 건 바나나, 웅장한 건 나이아가라, 장엄한 건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세상에나 관광객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죄다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와, 외국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우리도 외국인이었네요. 오, 장면이 낯익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아, 맞습니다. 예전에 한국 어느 펌프 회사 광고에서 거대한 폭포가 거꾸로 끌어올려지던 장면. 그게 떠올라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밤이 되니 폭포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 받은 전망대 티켓으로 올라가 보니 불빛에 물든 폭포가 장관이더군요.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폭포 옆에 있는 건물까지 폭포와 비슷하게 색을 바꾸니 진짜 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같이 가자는 저의 호소를 가볍게 무시하고 가족들은 숙소에서 쉬겠다 하였기에 저는 홀로 눈물을 삼키며 상류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흐르던 강물이 수직으로 꺾여 폭포가 되는 순간 그 장면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 장면 앞에서 느낀 건 언어의 한계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이 감동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압도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폭포 아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짙푸른 물색을 보니 오싹한 상상도 들었습니다. 저 안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영원히 떠오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밤하늘 아래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폭포. 그건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물소리와 잔상은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던가요? 여행 첫날이었지만 이미 절반은 잃어버린 듯한 충만함에 저는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내일은 새벽부터 퀘벡을 향해 엄청난 거리를 달려야 하니까 자야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